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요. 바로 AI가 만든 예술 작품, 그리고 그 저작권 문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AI가 그림도 그리고 음악 만들고 글까지 쓰면서 이 창작물 주인은 그럼 누구지? 이 질문 정말 뜨겁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뜨거운 감자죠. 저희에게 도착한 청취자님 자료에도 보니까요. 예술가, 또 법률 전문가, 기관 관계자분들까지 이 문제를 두고 아주 열띤 토론을 벌이셨더라고요. 네, 정말 다양한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들을 바탕으로 AI 시대 창작 활동과 이 권리 문제의 핵심, 또 우리가 뭘 고민해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큰 쟁점, 역시 법적인 문제부터 짚어봐야겠죠? 네, 그게 핵심인데요. 현행법상으로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는 저작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 AI는 안 된다. 네, 저작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 인간의 창작적인 표현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AI가 만든 결과물을 보면 여기서 인간이 어디까지 기여했는지 그 기여도를 딱 잘라서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네, 그 경계가 모호하군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논쟁거리는 AI 학습 데이터 문제입니다. 아, 학습 데이터요? AI가 그림 그리거나 글 쓰려고 배우는 그 자료들, 그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AI가 똑똑해지려면 정말 방대한 텍스트나 이미지를 학습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작자 허락 없이 그 저작물들을 가져다 쓰는 게 과연 괜찮은가?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이게 기술 발전을 위한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허용될 수 있다. 이런 시각하고요. 네. 아니면 이건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작년에 할리우드 파업 때도 이게 큰 이슈였잖아요. 배우나 작가들이 자기 목소리나 얼굴, 대본 같은 게 AI 학습에 쓰이는 거 굉장히 우려했었죠. 그렇죠. 대표적인 예로 그 돌아가신 제임스 얼 존스 배우 목소리를 AI로 재현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큰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하긴 창작자 입장에서는 내 작업물이 내 허락도 없이 AI 학습에 쓰인다. 당연히 반발할 만 하겠네요. 이거 기준 마련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그럼 예술가들 시선은 어떤가요? 청취자님 자료 보니까 여기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던데요? 네, 반응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혹은 인간 고유의 어떤 창의성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네. 실제로 예전에 AI가 만든 환경 포스터가 공모전에서 떡하니 대상을 받았는데 심사위원들은 전혀 몰랐던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아,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그럼 불안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일들이 좀 불안감을 키우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AI를 새로운 도구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아, 그럼요. 많습니다. AI를 새로운 물감이다. 혹은 새로운 악기다. 이렇게 보면서 창작의 가능성을 더 넓히려는 예술가들도 많아요. 오, 새로운 물감이라?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예술가의 역할이 단순히 뭔가를 만드는 사람에서 좀 더 나아가서 AI를 활용해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지 기획하고 연출하는 사람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역할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논문 쓸 때 참고 문헌 밝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일종의 창작 윤리처럼 요구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기술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책임감. 네네. 다만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있어요. AI가 학습 데이터에 있던 어떤 편견 같은 걸 그대로 배울 수도 있고요. 아, 편향성 문제. 네. 그리고 사용자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계속 보여주는 그런 에코체인보 현상 있잖아요. 그걸 강화할 수도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AI를 쓰더라도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독창적인 시선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군요. 기술은 도구일 뿐 결국 중요한 건 그걸 쓰는 사람의 시각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중들은 어떤가요? 요즘 보면 AI가 만든 컨텐츠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 경향이 있죠. 얼마 전에 그 영상 혹시 보셨어요? 강아지가 물에 빠진 아기를 구하는 영상이 엄청 화제였잖아요. 아, 네네, 봤어요. 감동적이었죠. 근데 사실 그거 AI가 만든 가짜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AI가 만들었냐 아니냐보다는 그 영상 자체가 주는 감동,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중들은 결과물의 어떤 품질이나 그게 주는 감동 자체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공공지원 사업 같은 영역에서는 AI 창작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이런 요구가 여전히 높습니다. 아, 공적 영역에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이게 AI를 썼냐 안 썼냐 이런 이분법을 좀 넘어서서요. 결과적으로 이게 좋은 예술인가 아닌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본질적인 가치.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AI 활용 능력이 없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요. 현실적인 인식도 필요하죠. 그럼 혹시 기술적인 해결책 같은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 표절 검사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AI 기술을 반대로 이용해서 이게 저작권을 침해한 건지 아닌지 판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해결책들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습니다. 계속 논의되고 있고요. 아, 기술로 기술의 문제를 푸는 방식이군요. 네. 결국 AI는 도구이고 그 가능성이나 책임은 그걸 사용하는 우리 인간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작자들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하되 동시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사유나 관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창작의 깊이를 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AI 예술과 저작권을 둘러싼 여러 복잡한 시각들 정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기술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또 예술의 본질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네요. 네, 그럴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과 함께 좀 고민해보고 싶은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AI가 창작의 많은 부분을 점점 더 대신해주면서 우리는 뭐랄까, 그 편리함에 아주 익숙해질 겁니다, 분명히요. 그렇죠. 편해지겠죠. 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 고유의 어떤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나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를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걸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술이 우리의 사유를 더 확장시키는 좋은 도구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서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지, 이제 우리 각자의 성찰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